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월 국회의원 인선입니다. 요즘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관세 협상 문제까지 겹치며 기업과 경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절박합니다. 인구는 줄고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예, 좀 수고 많습니다. 네, 요즘 가계는 파탄, 기업은 파괴, 미래는 파멸, 세간에서 이재명 정부를 3파 정부라고도 부른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3폭 정부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집값 폭등으로 폭망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환율이 유지되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환율이 1,400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이제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환율 수준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환율을 정책적으로 관여되는 그런 당국자들이 이야기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서 가볍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총리님, 정부는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르면 위기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부가 보는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가 적정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정치 않고요. 위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재 최근의 상황이 환율이 사실은 과거처럼 생각한다면 어떤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뭐 외채가 뭐 급증했거나 아니면 외환 보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죠. 네, 우려를 우려가 가지고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우리나라의 그 통화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실질 실효 환율이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게 이제 한 나라의 통화가 실제 구매력을 어떻게 보여주는 지표인데,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 말 실질 실효 환율은 86.3입니다. 98년도 IMF,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올 수치인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혹시나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거 이제 결국은 환율과 연동되어 있는 것을 달리 해석하고 표현한 지수인데요. 이미 환율이 일정하게 상승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펀더멘털의 문제라든가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동일한 각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걸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실질 환율이 BIS가 조사한 6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몇 위? 몇위 64개 그거는 중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표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치가 63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저도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적어도 이것은 꼭 원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펀더먼털의 문제라든가 뭐 외환 보유 상황, 이것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선을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야말로 무소불위 민주당과 짝짝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확장 재정, 추경, 소비 쿠폰을 남발하고 돈을 마구마구 풀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보시는 시각도 뭐 다르죠. 있다고 예, 저희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MT 기준으로 봤을 때 통화량 증가율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8월부터 계속해서 월 8%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M2가 1년 만에 무려 350조 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원화 가치가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고요. 특히나 환율의 위기는 곧 물가의 위기고 민생의 위기인데 제가 재경위원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환율 방어에 지금도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열심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외환보유고 달 한 달 만에 21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건 우리 돈으로 3조 정도가 빠져나가서 투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 주신 중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검증되거나 확인된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은 그 자체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환율 방어에 쓰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민은요. 저희 걱정은 아이가 아프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은 받지 않고 계속 해열제만 먹이는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총리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열제도 뭐 주사도 뭐 약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예, 고려하겠습니다. 온갖 걸 처방해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총리님 뭐 여러 가지를 꼭 전반적으로 아까 펀디멘탈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구현철 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부총님 앞에 제가 환율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리님 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연말 이제 수입 물가 지수가 140일을 넘었습니다. 이거 환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CPI 또한 계속 압박을 할 텐데 부총님 괜찮겠습니까? 예, 이제 일부 뭐 수입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절하가 됨에 따라서 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로서는 이제 최대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RIA라든지 또는 그리고 이걸 환해지하는 유도 이런 걸 통해서 아마 3월달 되면은 또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면 한 100% 감면이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4월 되면서 또 윅비가 편입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환율을 최대한 안정시켜서 수입 물가도 안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높은 물가 때문에 국민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잘 살펴주시고요. 네. 설탕세 제가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서민 물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체감 물가가 불과 몇 년 전만 비교했을 때 괜찮다고 보시는지 체감 물가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가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국민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국민들 안심시키겠습니까? 예,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생활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그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는 문제라든지 또 가격이 좀 비싼 경우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또는 할당 관세를 또 적용해서 또 관세를 좀 낮춰줘서 물가를 낮추는 거라든지 다양한 걸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2% 내외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총님 나오신 게 부동산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부총님 보시기에 집값 폭등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군사 정권 이후에 정부가 시장을 이긴 사례가 있었습니까? 뭐 시장을 이기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부는 이게 실거주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주식시장 개편을 이렇게 하는 게 그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의 말 바꾸기 또 국민과의 기싸움 이런 거에 부총님 바라보시기 적절치 않으면 곁에서 반드시 그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총님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뭐 지금 이게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형대에 따라서는 또 10몇 억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만에 12억에서 15억으로 20%가 올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6억에서 12억으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 이게 양극화의 전성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정부도 이제 집값 안정이 최고의 정책 목표라고 두고 있고 특히 이제 실거주 목적의 이제 집값의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고의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재명 정부도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문재인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의 붕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난 정부 28번 했으니 이번 정부는 30번 할 거야. 이렇게 기싸움하시지 말고 곁에서 대통령님 말려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뭐 정부는 그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목적의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실은 이재명 대통령 4년 전에는 이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또 굉장히 강하게 다주택자들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강령이 있습니다. 그 강령에 보면은 서민 중산층을 대변한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불평등을 극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걱정스럽고요. 부총님, 물가가 오르면 제일 힘든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그죠? 예, 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뭐 주가가 오르면 요즘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한 1,400만 정도가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또 이렇게 행복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주가가 오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질의해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부의장님. 예, 잠깐만 수답해 주세요. 총리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잠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마치셔서 조금 전에 잠깐 계시라는 얘기를 제가 질문 못했네요. 이어서 예. 네. 지금 총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생존의 길, 지역이 살 길이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는 12월 달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금 대구는 시장이 없으니까 찬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지금은 왜 대구 경북도 왜 또 들어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총리 보시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예, 네. 사실 별로 예상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원래 처음에는
대전 충남에서만 논의가 돼서 대전 충남 정도만 하는가 생각했는데 광주 전남이 확 불이 붙고 또 대구 경북도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거 너무 갑자기 많이 진행이 돼서 조금 놀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섭섭해 하고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그 세 지역의 어떤 동력 또 의욕 이런 것들을 다 공히 다 의미 있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다 이렇게 그에 맞게 저희들이 약속하고 준비했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대응하겠습니다. 예, 그 청님께서 20조, 4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속도전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지금 우리 적자가 89조의 재정 적자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안 되면 또 국채를 발행할 생각이십니까? 재원 조달은요? 지금 저 행정통합과 관련된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생각을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생각하고 있었던 재정 운용의 틀 내에서 저희들 애초는 최소 하나 그리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세 군데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4년간 최대 20조를 어떻게 마련하고 구성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의 재정 운용 틀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혹시나 인센티브가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공구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또 무슨 정부가 꿍꿍이가 있는가 이런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유념해 주시고요. 20조는 사실 단기 지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세, 양도세, 국세 등이 이제 우리가 지역에다가 이전을 해줘야 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지금 4년간 약속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TF가 가동돼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인 일종의 재정 구조, 뭐 국세지방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또 재정 분권 TF에서 따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총님 어제 공청회를 했는데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까? 어제 저녁에 광주 전남 지역의 의원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 들었는데 공청회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그쪽의 의원님들의 요구와 관련한 것만 주로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각 법안을 냈는데 그 공청회에 보면은 지역 맞춤형 특례가 있는데 그걸 그냥 표준 안 맞추고 100여 개를 아주 불수용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진행이 돼서 우선은 전체적인 통합을 큰 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 더구나 이것이 복수의 경우가 될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특례의 내용이 달라서 일단 최소 공통 해당하는 것들로서 일단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특례의 문제는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지는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각 광역 통합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뭐 추가해 간다 이렇게 지금 애초부터 그런 2단계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총님 5급 3특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동의를 하면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총님 보시고 이 맥이 빠지지 않도록 또 총님께서 확실히 그립을 잡아 주셔야만 부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립을 잡고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가 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빛 좋은 개살구 뭐 이런 용어를 안 쓰시고 좋은 용어를 쓰시면 좋은 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네, 관세 협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업자원통상 장관님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딱 별도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결국은 나라가 잘 돼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 과연 서민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까? 고물가로 오늘 하루를 힘들게 버텨야 하는 국민들에게 전광판의 주가 지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만한 재정 운용이 불러온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뛰는 집값은 결국 힘없는 서민들의 몫입니다. 이번 관세 사태는 정부의 거짓과 무능이 낳은 결과입니다. 국회의 날선 검증을 피하려던 꼼수는 결국 25% 관세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경제 구조와 정부의 헛발질로 더 이상 지역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충분한 권한과 재정, 그리고 지역 맞춤형 특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5억 3특 정책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진정한 국가의 균형